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도 평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말에는 개인 일정 때문에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내일은 이 남인영 대표님 인터뷰 3부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피델리티가 결국 예상대로 ETF를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갠슬러에 대한 압박들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계의 거장이죠. 레이 달리오가 결국 법정 화폐는 무너질 것이다. 뭐 달러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대안은 비트코인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 사칭 채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가 가끔씩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참여 인원들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이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 네 곳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상담 채널이나 리딩방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또 분기별로 발표되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그 성장률이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으면서 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초반에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또 내려앉게 되었죠. 그게 이제 뭔지는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연준에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지금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시경제 상황과 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상무부가요, 올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을 발표를 했는데 2.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예측치를 상당히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 잠정치를 내놨어요. 이 GDP를 발표를 할 때 성장률은 상무부가 3번에 걸쳐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잠정치가 1.3%였는데 그것보다도 0.7%나 더 크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긴축을 했는데도 경기 침체 시그널은커녕 오히려 예측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인 것이죠. 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같은 시그널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지금 23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거의 2만 6천 건이나 줄어들었고요. 시장 전망치보다도 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 금융당국에서는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위기 상황을 가정을 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실험이에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서 이 스트레스를 증폭을 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이 금융기관이 이겨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행 위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미국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이 연준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모두가 무리 없이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어떤 신호들을 투자자들이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도래하더라도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은행주들이 많은 다우지수는 한 0.8% 정도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제 반대로 나스닥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너무 강한 경제는 결국은 추가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지금 경기 침체가 시간의 문제,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 월가 투자 기관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가, 즉 자산의 가격 흐름들이 강세와 약세의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의 어떤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결국은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나스닥 같은 성장주, 미래지향적인 주식들이 많은 이 나스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제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또 31K 부근까지 또 갔었는데 결국은 뚫지를 못하고요. 다시 좀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은 요 구간 30.4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19%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상승률이 비슷했습니다.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보시면 리플도 2% 이상 상승을 했죠. 근데 어제 좀 눈에 띄게 뚜렷하게 상승한 코인은 여기 솔라나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52%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어떤 대세장으로 가는 어떤 흐름에서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사이클들을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비트 대세장으로 가다가 비트코인에 몰렸던 돈들이 계속해서 이제 알트코인으로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충분히 상승했다고 판단을 하면은 메이저 알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알트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잡코인까지 이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지금 52% 구간인데 이 구간과 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횡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대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이 되고 나서 이때부터 쭉쭉쭉 빠진다는 거는 알트코인들로 돈이 이제 몰린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요 구간에서 비트코인 이제 대세장으로 다시 전환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한 부분들이고요. 자, 이 구간들은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끝나고 1년 동안의 어떤 흐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대세장에 왔다가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구간이 바로 알트코인 대세장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불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시장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 어떤 구간이었다? 바로 이 구간들은 이제 크립토 윈터로 진입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 똑같은 이런 흐름들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대세장 초입의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계단 상승을 해서 다시 그리드 탐욕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가격이 속 시원하게 뚫지 못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가격대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시면요. 원래 30.5K 부근에 매도벽이 있었는데 그 구간은 터치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31K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5K 그리고 32K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32K 매도벽이 하얀색으로 굉장히 진했는데 지금 더 옅어진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상승의 움직임들이 조금 힘을 받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 모든 상황들을 뭐 100%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도벽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것과 반대로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는 하단에 뚜렷하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아주 희미하게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매수 매도 공방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더 치열한 경쟁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매수세, 불리시한 세력들은 이 이하로 지금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는 지금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28K 부근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매수벽을 하나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에서 다시 이제 진입을 해서요. 매입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도 거의 비슷하게 부분 조금씩 매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사실상의 관망 구간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고래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이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 흐름에는 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지금 이 어느 구간에 이 시장에 다시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와 각종 데이터들보다는 먼저 중요한 뉴스들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피델리티가 결국 이 현물 ETF를 재신청을 했습니다. 세계 1위 블랙락에 이어서 미국 월가에서 손꼽히는 또 투자사인 피델리티까지 참전을 하면서 지금 월가의 자본들이 이 시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지금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인들은 현물 BTC ETF를 비롯한 안전하고 규제된 암호화폐 상품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신청서를 만약 반려한다면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막는 행위이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에서요, 갠슬러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 관련 결정에서 당장 손을 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갠슬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편향된 의견이 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완전히 방해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SEC는 지금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문을 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영국이요, 암호화폐를 결국 규제 대상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기로 이제 법안을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비전의 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이 미래 금융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캐나다 하원에서도요, 지금 정부가 가상자산 잠재력을 인정해야 되고 산업 육성을 권고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캐나다에서는요, 사실은 지금 올해 초부터 규제를 좀 강화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글로벌 거래소들이 지금 캐나다 시장을 좀 손절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먼저 승인한 나라도 캐나다였고요. 지금 현재 퍼포스와 코인쉐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하원에서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기 위한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폴카닷인데요. 폴카닷은 이 이더리움의 기술 총책임자였어요. 게빈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레이어 제로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코인들의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코스모스와 폴카닷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 폴카닷이 유럽 최대 통신 기업입니다. 보다폰과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카닷 체인을 이용해서 공급망과 물류 효율성을 개선하기로 서로 이제 협약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산업들의 어떤 효율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헤지펀드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가 이번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채 매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통화 안정성의 우려가 증대되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화의 어떤 평가 절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화폐는 전반적인 신뢰를 상실해서 붕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특정 법정화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법정화폐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오고 있고 지금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금리를 갖다 인상을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공급량이 한정된 인플레이션 해지에 가장 최적화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빛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에 비트코인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점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발언들도 바뀌어 왔는데요.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절대로 나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를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강세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강세장에서요, 보통 25만에서 50만 BTC 정도의 가치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들이 확인이 됐던 거죠.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에서는 그런 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장기적인 약세장에서는 이 정도 유사한 규모의 거래량이 이제 축적이 돼서 호들러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충분히 보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 투자자 고래들이 메인만을 계속 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금이 순환이 되면서요,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영상들에서 계속 재차 반복해 왔던 얘기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미래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OTC가 이제 장외 거래인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요런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장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엄청 크게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장외 거래 보유량이 1년 내에 지금 최대 수준으로 급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장외 거래는 보통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큰 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손 투자자들이 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추세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내에서는 거의 최대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사상 최대치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성장하고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또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1분기에 자산들의 퍼포먼스들,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BTC, 비트코인과 S&P 500과 나스닥과 금과 은을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은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5%입니다. 이번 1분기 때. 그리고 금이 4%, 그리고 S&P 500이 15%, 나스닥이 31%인데, 비트코인은 무려 8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비트코인이 과거의 어떤 초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지금 다른 자산들을 압도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반감기와 반감기 이후의 시간, 2025년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꾸준히 모아나갔을 때 다른 자산들과 대비했을 때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 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랜 B가 만든 모델입니다. 스톡드 플로우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사실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나름 중요한 입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수요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가지고 올 텐데, 공급 자체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S2F가 2배가 되었을 때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너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이게 많이 다 빠져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플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더라도 금 채굴이 하룻밤 사이에 반으로 줄어버리면 금 가격이 급등을 하겠냐 하지 않겠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결국은 공급이 절반으로 줄고 공급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줄게 되면은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수요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왜냐?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의 흐름들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크립토코인이라는 트위터리언이 공유한 어떤 이미지를 공유를 드리는데요. 자, 지금 보면 세 번의 과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과거 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고, 이 기간이 첫 번째 우리가 반감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 구간이 반감기, 요 구간이 또 반감기가 되죠.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어떤 가격 상승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대처를 해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 2, 3, 4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기준은 요 세 번째 사이클에 이제 3단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장이라고 하는 거는 요 1번에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은 대략 이제 2025년 이 기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반감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하나씩 공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감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과거 사이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절대적으로 다 맞으면 투자가 너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매를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원치 않았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장치들을 마련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장을 늘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